동탁의 군대가 낙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탁이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열었다. 대신들은 동탁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초대를 거절하지 못했다.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동탁이 대신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동탁은 지금의 소재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황제로 추대하겠다고 했다. 대신들이 동탁이 무서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반대하며 동탁을 꾸짖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형주자사 정원이었다. 정원은 황관 세력을 뿌리 뽑자는 하진의 밀서에 호응해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왔다. 그러나 동탁과는 달리 군사를 엄히 단속하여 성 안으로 들이지 않아 사람들이 정원의 군사들이 성 밖에 와 있는지조차 몰랐다. 정원의 말에 화가 난 동탁이 정원에게 호통치며 칼을 뽑아 들었다. 안 그래도 이날 잔치를 열기 전부터 반대하는 대신이 나오면 그의 목을 베어 자신의 위세를 한 번쯤 과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동탁이 속으로 잘 됐다 싶어 정원을 배려할 때 그의 모사 이유가 급히 나가 동탁을 말렸다. 사실 이것은 이유의 계책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자신을 말리니 동탁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슬며시 칼을 거두었다. 이유가 동탁을 말린 것은 정원 뒤에 서 있는 한 장수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어서 잘못하면 동탁의 목이 먼저 날아갈까 싶어서였다. 그 장수가 바로 여포였다. 그 길로 화가 난 정원도 말을 타고 가버렸다. 정원이 나가버리자 동탁은 다시 한번 대신들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식이 정원을 이어 나서서 동탁을 꾸짖었다. 노식의 꾸짖음을 들은 동탁이 다시 크게 화를 내며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랑팽백이 동탁을 말렸다. 노식이 워낙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라 잘못하면 천하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란 말을. 동탁도 노식을 잘 아는 터라 억지로 분을 삼키며 칼을 거두었다. 그리 되자 자연스럽게 잔치가 끝나버렸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정원은 동탁을 없앨 결심을 굳혔다. 이튿날 정원은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동탁에게 정식으로 싸움을 걸었다. 정원의 도발에 화가 난 동탁도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다. 막상 싸움이 시작되니 여포의 기세가 엄청났다. 여포를 선봉으로 한 정원의 군세에 밀려 동탁이 크게 패하고 도망쳤다. 여포는 어디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무예에 능통했는데 특히 방천하극이라는 한자로 갈고리 달린 창을 쓰는 솜씨가 뛰어났다. 여포는 정원의 눈에 들어 벼슬이 높아졌다. 정원이 여포를 남달리 대하니 여포도 정원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부자의 의를 맺은 것으로 알았다. 정원의 군세는 동탁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여포가 워낙 용맹하고 강했다. 일단 도망쳐 다시 진영을 세운 동탁이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놓고 정원을 깰 방법을 의논했다. 이때 호분 중량장 이숙이 나서 여포를 항복시켜보겠다고 했다. 자신이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여포는 용맹하기는 하나 꾀가 없고 대의보다는 이익을 쫓는 인물이니 자신이 한번 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었다. 동탁이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고 이숙에게 물었다. 이숙은 동탁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걸로 유명한 적토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약간 보태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동탁도 욕심이라면 세상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적토를 주는 것이 아까웠지만 천하를 얻고자 하는데 어찌 말 한마디를 아끼냐는 이유의 말을 이숙에게 적토와 예물을 주어 일을 진행시켜보라고 했다. 이숙은 예물을 점검한 뒤에 몰래 여포의 진영으로 찾아갔다. 여포는 자신을 찾아왔다는 고향형인 이숙을 별 생각 없이 만났다. 이숙은 자신이 동탁의 휘하에 있다는 말은 일단 숨기고 먼저 적토마부터 끌고 오게 했다. 여포가 적토마를 살펴보니 과연 명마였다. 이숙이 선물로 적토마를 여포에게 준다고 하니 여포가 매우 기뻐하며 술을 권했다. 여포가 조금만 영리했어도 갑자기 고향형이라고 이숙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적토마와 같은 명마를 선물하는 것을 의심했겠지만 여포는 기쁘기만 했다. 이숙은 술자리가 무르익은 뒤에 슬슬 본론을 꺼냈다. 이숙이 여포의 양부인 정원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자 여포의 표정이 별로 좋지 못했다. 사실 정원과 여포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그리 깊은 것이 아니었다. 정원이 여포를 아끼는 것은 틀림없지만 원래가 엄격하고 고든 성품이라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았다. 여포는 정원을 아버지처럼 따르기는 했으나 천성이 우직하고 지조가 없다 보니 엄격하고 고든 성품을 가진 정원에게 따스한 아비의 정을 느끼기보단
엄한 주인을 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 여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원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가봐야 달리 갈만한 데가 없어서 붙어있는 것이라고 이숙에게 본심을 털어놓았다. 여포의 말을 들은 이숙이 은근히 여포를 부추겼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깃들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골라 섬기는 법인데 여포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왜 정원 밑에 있느냐고 말하니 여포가 탄식했다. 그리고는 이숙에게 당대의 영웅이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고 물었다. 이미 여포의 머릿속에는 정원은 안중에도 없었다. 여포의 물음에 이숙이 동탁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여포가 탄식하며 이미 서로 창칼을 맞대고 싸운 사이에 자신이 찾아간들 받아주겠냐며 탄식했다. 여포의 사람됨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포의 말을 듣고 이숙은 처음에 자기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이숙이 조심스럽게 여포를 살펴보니 아무리 보아도 진심인 것 같았다. 그러자 이숙은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여포에게 주었다. 황금 1,000냥과 옥으로 된 허리띠를 보니 검소한 정원만 따라다닌 여포를 감탄시키기에 충분했다. 여포가 놀라 이숙에게 묻자 그때야 이숙은 자신이 동탁의 심부름을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여포가 조금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에라도 앞뒤를 헤아려 보아야 했다. 그러나 이미 적토마와 금은보화에 완전히 넋을 빼앗긴 여포는 이미 동탁에게 감동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포가 어떻게 동탁에게 보답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숙은 동탁에게 넘어오라고 했다. 여포가 맨손으로 동탁에게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 이숙이 공을 세울 길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것이 있으나 여포가 마음에 내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아둔한 여포지만 그 말만은 금세 알아들었다. 여포는 이숙에게 내일 중으로 정원을 죽이고 동탁에게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숙이 돌아가고 그날 밤 여포는 칼을 들고 정원의 군막으로 들어가서 한 칼에 정원의 목을 잘라버렸다. 여포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정원의 목을 높이 쳐들고 자신은 이제 동탁에게 갈 것이니 딸을 자는 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떠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정원의 군사들은 태반이 흩어져 제갈 길을 가버렸다. 다음날 여포는 정원의 목을 들고 이숙을 찾아갔다. 동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반갑게 여포를 맞았다. 여포는 동탁의 환대에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버님으로 받들어 모시겠다고 했다. 이리와 승냥이에 잘 어울리는 감동적인 만남이었다. 여포를 얻은 동탁의 위세는 대단했다. 적어도 낙양성 안에서는 동탁에 대항할 만한 무력은 없었다. 동탁은 소재를 폐위하고 겨우 9살인 진류왕협을 새 황제로 세운다. 그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헌제였다. 날이 갈수록 동탁의 횡포는 심해졌다. 권세란 얻기보다 지키기가 힘든 법이다. 동탁은 권세를 얻는 과정에서는 그럭저럭 책략가의 흉내를 내었지만 지키는 데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았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창칼로 메우려 드니 내외로 파탄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안으로는 정관과 오부처럼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원소가 세력을 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원소는 군사를 기르면서도 동탁의 동정을 살피는 데 힘을 쏟았다. 낙양성 안에서 호응할 세력이 필요해서였다. 원소가 생각하기에 대신들 가운데 사도 왕윤이 그 세력의 중심인물로 적합했다. 그래서 원소는 왕윤에게 함께 동탁을 없애자는 밀서를 보낸다. 왕윤은 그 편지를 받아보았으나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왕윤은 생일을 핑계로 집에 조정 대신들을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하며 통곡하니 다른 대신들도 따라 통곡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조조가 큰 소리로 웃었다. 왕윤이 조조에게 그 까닭을 묻자 조조는 사람들이 모여 밤낮으로 울고만 있다고 동탁을 죽일 수 있느냐며 되물었다. 조조의 물음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왕윤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조조는 웃음을 그치고 정색하며 자신에게 왕윤이 가지고 있는 칠성보도를 빌려주면 동탁을 죽이겠다고 답했다. 당시의 조조는 동탁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탁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동탁이 대권을 잡았을 때 조조 역시 원소처럼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갈 생각을 했었지만 한번 권력의 중심권에서 벗어나면 다시 편입되기 어려운 것이 권력의 속성이란 걸
정치 감각이 밝은 조조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탁 쪽에서 먼저 조조에게 접근하여 조조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도 조조가 낙양에 머물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지략이 뛰어나지 못한 동탁이 보기에도 조조의 능력이 돋보였던 모양이다. 동탁은 무장의 여포가 있으니 모사로 조조를 얻으면 천하에 두려울 게 없다 생각했다. 그런 동탁의 생각을 알게 된 조조는 원소처럼 드러내놓고 저항하지 않고 자기 뜻을 숨긴 채 동탁을 섬겼다. 그 결과 갑옷을 입지 않고 병사들의 호의가 없으면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동탁의 침실까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었다. 조조의 뜻을 알게 된 왕유는 칠성보도를 조조에게 주었다. 칼을 받아든 조조는 잔에 남은 술을 마시자마자 몸을 일으켜 여러 대신에게 작별을 구했다. 다음날 조조는 왕윤으로부터 받은 칠성보도를 차고 동탁의 부중으로 갔다. 마침 동탁은 평상에 비스듬히 기대 쉬고 있는 중이었다. 곁에는 여포가 칼을 찬 채 서 있었다. 동탁이 왜 이리 늦었냐며 조조에게 물었다. 조조는 자신이 타고 온 말이 시원찮아 걸음이 느리다고 답했다. 조조의 말을 들은 동탁은 조조에게 선심을 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포에게 서양에서 온 좋은 말을 하나 골라 조조에게 주도록 했다. 원칙대로라면 바깥 사람이 있으면 동탁의 곁을 뜨지 않고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동탁의 아끼는 조조라 별 의심 없이 여포는 자리를 비웠다. 조조는 홀로 남은 동탁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동탁도 뛰어난 무장이었기에 함부로 칼을 빼들 수는 없었다. 기회를 보고 있는데 몸이 무거운 동탁이 오래 한 자세로 있을 수가 없어 몸을 완전히 누우며 벽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기회라고 생각한 조조는 급히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막 찌르려고 하는 순간 동탁이 획 하고 몸을 돌렸다. 벽에 있는 큰 거울에 조조가 칼을 빼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비친 것을 본 까닭이었다. 동탁이 무얼 하려고 했느냐고 물으니 조조가 칠성보도를 앞으로 내밀며 좋은 칼을 구해 승상께 바치고자 한다고 답했다. 동탁이 엉겁결에 그 칼을 받아 살펴보니 과연 보기 드문 보도였다. 때마침 말을 골라놓고 들어온 여포에게 그 칼을 맡겼다. 조조는 황급히 칼집을 끌러 여포에게 넘겼다. 그렇게 조조의 천연덕스러운 처세에 동탁도 별 의심 없이 말을 보러 조조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여포가 골라온 말은 썩 훌륭했다. 조조는 다시 한번 동탁에게 감사하며 시험 삼아 타보고 싶다고 했다. 조조가 진심으로 자기가 준 말을 마음에 들어하자 동탁도 기쁜지 흔쾌히 승낙했다. 안장을 얹은 조조는 동탁의 눈앞에서 태연히 말을 끌고 승산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대문에 이르기 무섭게 날등에 뛰어오르더니 급하게 채찍을 휘둘러 동남으로 바람같이 달렸다. 조조가 승산부를 빠져나간 뒤에 여포가 동탁에게 조조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말했다. 동탁도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조조의 태도가 워낙 태연해서 반신반의했다. 이때 이유가 들어와 조조의 일을 들었다. 이유가 잠시 생각해보니 지금 낙양에는 조조 말고는 그의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유는 지금 사람을 보내 조조를 불러보라고 동탁에게 말했다. 만약 급히 달려온다면 진짜 칼을 바친 것이고 오지 않으면 동탁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동탁이 이유의 말이 옳다고 여겨져 즉시 사람을 보내 조조를 불렀다. 그러나 심부름 보낸 사람이 돌아와 조조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승상의 명을 받들어 급한 공사를 보러 간다며 동문을 나갔다는 관리의 말을 전했다. 화가 난 동탁은 즉시 조조의 모습을 그린 화상과 함께 공문을 내려 조조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한편 낙양성을 빠져나온 조조는 진류 땅을 향해 나는 듯 말을 몰았다. 그의 부친 조승은 조조의 권유로 처음에는 고향인 초연으로 내려갔으나 그곳이 마땅치 않아 재물과 식솔들을 진류 땅으로 옮겨 일가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조는 한을 위한 노력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했다. 남은 것은 온갖 야심가의 무리와 주인 없는 천하를 다투는 일뿐이니 이제부터는 대의도 충성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리라고 다짐했다. 조조가 말을 달려 중모현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동탁의 명을 전하는 파발이 먼저 당도에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관을 지나려던 조조는 관문을 지키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밤늦은 시간 현령이 조사할 것이 있다며 조조를 후원으로 불러낸 뒤 물었다.
동탁이 잘 대접해줬는데 어째서 배신했냐는 물음이었다. 그 말에 조조는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며 비웃었다. 그리곤 자신을 동탁에게 바치고 상이나 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현령은 좌우를 물리고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자신은 주인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뜻이 작지는 않다고 말이다. 조조가 살펴보니 거짓 같지 않았다. 그래서 조조도 가슴속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현령은 스스로 조조의 결박을 풀고 자리에 앉힌 뒤 2번 절했다. 조조가 현령의 이름을 물으니 그는 자신을 진궁 공대라고 밝혔다. 진궁은 그 길로 노자로 쓸 금은을 약간 챙기고 조조와 함께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2 사람은 해가 질 무렵에서 성고 부근에 이르렀다. 조조가 한 숲이 짙은 곳을 채찍으로 가리키며 진궁에게 말했다. 저 속에 여백사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친과 위용제를 맺은 사이라 하룻밤 묵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여백사는 조조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조정에서 조조를 잡으려고 송화라는 것도 알고 걱정도 해주며 하룻밤 쉬어 가기를 먼저 권했다. 조조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으니 여백사는 자식을 구해준 이를 대하는 아비처럼 진궁에게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했다. 여백사가 몸을 일으키더니 안채로 들어가서 한참 후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집에 좋은 술이 없다며 소촌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나귀를 타고 집을 나갔다. 쫓기는 몸이라 그런지 조조의 눈에는 까닭 없이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다. 의심이 생긴 조조는 안에 들어가 식구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게 아닌가 더럭 의심이 났다. 그렇게 여백사는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진궁도 은근히 걱정되는지 얼굴이 흐려지고 조조는 더욱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더욱 귀를 모아 바깥에 동정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문득 집 뒤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조와 진궁이 몰래 초당 뒤에 숨어들어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더니 여러 사람이 묶어서 죽일지 그냥 죽일지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조조와 진궁의 낯빛이 변했다. 진궁이 어떻게 하겠냐며 물으니 조조는 먼저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고 말하며 칼을 뽑았다. 진궁도 할 수 없이 칼을 빼들고 조조의 뒤를 따랐다. 2 사람은 똑바로 후원으로 뛰어들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사람은 모조리 죽였다. 죽여놓고 보니 여백사의 처자와 남녀 종을 합쳐 8이나 되었다. 그래도 혹시 남은 사람이 있을까 하여 2 사람은 집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엌 뒤로 갔을 때 돼지 한 마리가 묶인 채 몸을 바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사람은 어이가 없었다.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을 의심이 지나쳐 모조리 죽여버린 것이었다. 진궁이 조조가 의심이 많아 자신들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어찌하면 좋냐고 탄식했다. 조조도 난감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2 사람은 말을 타고 달아났다. 채면리도 달리기 전에 멀리서 나귀 안장에 술 2병을 사서 매달고 급히 돌아오는 여백사가 보였다. 손에는 과일과 채소까지 싸들고 있었다. 여백사는 조조와 진궁을 보자 무슨 일로 급히 떠나려 하는지 물었다. 조조는 쫓기는 몸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며 폐를 끼칠까 두려워 이만 떠나는 길이라 했다. 그러자 여백사는 어림없다는 듯 2 손까지 저으며 조조와 진궁을 말렸다. 여백사는 집에 돼지까지 잡으라고 시켜놓았으니 다시 돌아가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했다. 그러나 조조는 진궁에게 그냥 가자고 하고 말에 채찍을 가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백사를 지나칠 무렵이었다. 조조가 갑자기 고삐를 당겨 말을 세우더니 채찍을 들어 여백사에게 뒤쪽을 가리키며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백사에게 물었다. 그 말에 여백사가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조조가 재빨리 칼을 뽑아 여백사를 베어버렸다. 그 모습을 본 진궁이 무슨 짓이냐며 놀라 소리쳤다. 조조는 진궁에게 여백사는 의리가 깊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가졌으나 집에 돌아가 식솔들이 몰살당한 것을 보면 자신들을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진궁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는 것은 크나큰 불이라며 조조에게 반박했다. 조조는 가만히 그를 보다가 낮고 조용하게 대답했다.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남을 배반할지언정 배반당하지는 않으리란 차가운 결이었다. 그 말을 들은 진궁은 이미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음을 알았다. 조조의 그 같은 결정은 곧 그의 정신이 전통적인 육아의 가르침과 결별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육아의 가르침은 태평스러운 시대의 원리였고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는 맞지 않았다. 그러나 진궁은 달랐다. 아직도 육아적인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진궁은 조조가 그 이상을 실현할 인물로 믿었다. 진궁은 크게 실망했다. 밤길을 달리는 동안에도 백점에 투숙하여 늦은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진궁은 말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조조는 배불리 저녁을 먹자마자 곧 잠에 골아떨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깊고 편안하게 잠든 조조를 보자 진궁은 한층 그의 사람됨에 두려움이 일었다. 진궁은 조조를 떠나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밤으로 떠나갔다. 조조가 일어나서 진궁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여백사를 죽이는 걸 보고 위롭지 못하다고 여겨 떠난 것을 알았다. 그 길로 조조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진류 땅에 도착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